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 전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 사내는 백성들의 병을 기록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허준. 백성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의사. 그가 14년의 세월을 바쳐 완성한 책, 동의보감. 그 첫 번째 편이 바로 내경편입니다. 내경편은 인간의 몸소, 즉 오장육부와 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 동의보감 원문을 보면 내경편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첫머리에 신영문부터 시작됩니다. 허준은 이 첫 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하늘이 다스려야 할 것은 기이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은 마음이다. 허준이 살았던 1600년대 초, 조선은 전란 이후 역병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인구는 전쟁 전 1천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의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약재는 귀했으며 백성들은 병이 나면 무당을 찾거나 스스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준은 이런 현실을 목도하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약이 없어도, 의원이 없어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경편에 담긴 양생의 철학이었습니다. 허준은 마음이 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5장육 부문에는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며, 근심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 이 5가지 감정, 즉 히로사비공은 오행에 맞는 5장기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본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실제 장기의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는 현대 심신의학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허준은 감정이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400년 전 깨달았던 겁니다. 실제로 허준은 선조의 주치의로 있을 때 왕의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치료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감께서 밤마다 근심이 깊으시니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 비위가 상했사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선조 32년 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허준은 왕에게 약을 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편히 가지라 간청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심리 상담을 먼저 권한 셈이죠. 내경편에서는 성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정이란 사람의 마음가짐, 즉 내면의 태도를 뜻하죠. 허준은 정신문이라는 장을 따로 두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정이 고요하면 기가 편하고, 기가 편하면 병이 없다. 반대로 마음이 시끄럽고 욕심이 많으면 기가 거슬러 올라가 병이 된다. 그래서 내경편의 첫 장부터 허준은 약이나 침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 가르쳤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에는 이 약은 만류, 양생이 근본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치료는 끝이고 예방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허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경편 음식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으면 기가 흐트러지고 말이 많으면 정신이 흩어진다. 음식의 과식뿐 아니라 말의 과로도 몸의 병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허준은 궁중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이런 사실을 체험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의관들의 기록인 일관록을 보면 당시 양반 환자들의 주된 증상이 말을 많이 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허한 증세였다고 나옵니다. 허준은 병을 예방하는 3가지 비결로 절시, 절언, 절색을 들었습니다. 즉, 많이 먹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며 욕심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과욕은 생명을 줄이고 욕심은 기를 마르게 한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준은 기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경편 기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통하면 백병이 생기지 않고 기가 막히면 한 가지 병이라도 치명하다. 내경편에서는 이 기의 흐름을 12경맥이라 하여 몸 전체의 혈류와 연결된 통로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 원문에는 경락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과 조선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허준은 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병은 기의 불통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허주는 약보다 숨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내경편 도입문에는 구체적인 호흡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백병이 사라진다. 허주는 이를 조식법이라 불렀습니다. 조식법이란 숨을 고르게 하여 기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동의보감에는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어 단전까지 내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뱉되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이를 30번 반복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오장이 편안해진다는 구체적 지침이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를 함께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경편의 양생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을 향해 해를 맞이하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해 마음을 거두라. 이는 명상의 기초와 같은 수행이었습니다. 허주는 새벽 공기 속의 신선한 기운을 마시며 하루를 여는 것을 최고의 보양이라 했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에는 하루의 기운은 새벽의 숨에 달려있다. 새벽 인시, 새벽 3시, 5시에 일어나 동쪽 창을 열고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면 100일 동안 병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을 보면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허준의 양생법이 크게 유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래 선비들이 새벽에 일어나 호흡을 가다듬는 것을 배우니 이는 모두 동의보감의 가르침이라는 구절입니다. 허준의 양생법은 단순히 의학서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던 건강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내경편에는 수명장구에 대한 구체적 기록도 있습니다. 내경편 수명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기운을 아끼고 말수를 줄이며 분노를 삼가라. 기운이 흩어지면 늙음이 빠르고 기운이 모이면 늙음이 늦다. 허주는 기운의 낭비가 곧 수명의 단축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한숨은 기를 흩고 웃음은 기를 모은다. 마음이 무겁고 한숨이 많으면 병이 깊어진다. 실제로 조선시대 장수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등장하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의 증언을 보면 평생 화를 내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경편에는 계절에 따른 양생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시조 선문이라는 장 전체가 이해하려 되어 있는데 허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봄에는 간을 다스리고 여름에는 심장을 다스리며 가을에는 폐를 다스리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하라. 허주는 이때 계절의 음양이 바뀌는 때를 절기라 하여 절기마다 섭생을 달리하라 했습니다. 동의보감 원문에는 계절별로 먹어야 할 음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봄철에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줄이고 봄나물과 미나리를 섭취하라. 간의 기운이 봄에 왕성해지는데 신맛이 더해지면 간기가 지나쳐 비장을 상하게 한다. 여름에는 열을 내리는 팥, 오이, 보리를 먹고 차가운 물은 피하라. 여름은 심화가 왕성하니 서늘한 기운으로 식혀야 하되 지나치게 차가우면 비위를 상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에는 도라지, 배, 은행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되 매운맛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 가을은 건조하니 폐가 쉽게 상하는데 매운맛은 폐를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울에는 검은 콩, 미역, 다시마로 신장을 보호하라. 신장은 차가운 기운을 싫어하니 따뜻한 음식으로 보온하되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피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식단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일궤를 보면 실제로 왕실에서는 계절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음식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을 주로 올렸고 여름에는 참외, 수박, 오이를 많이 올렸으며 가을에는 배, 밤, 은행을 올렸고 겨울에는 곶감, 대추, 잣을 올렸습니다. 이는 모두 동의보감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허주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경편 음식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되 반드시 배가 차지 않게 하라. 열의 8을 넘기지 말라. 이를 8분식이라 불렀습니다.
허주는 과식이 가장 큰 병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위장이 상하고, 위장이 상하면 백병이 생긴다. 위장은 오곡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으니, 바다가 넘치면 제방이 무너지듯 위장이 넘치면 몸이 무너진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소식건강법이 이미 17세기 조선의 의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장수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상원은 95세까지 살았는데 평생 한 끼에 밥 한 그릇과 반찬 2가지만 먹었고 배부르게 먹는 법이 없었다. 또 이왕은 매일 죽 한 그릇으로 아침을 해결했고 저녁에도 밥 반 그릇을 넘기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내경편에는 수면에 관한 경고도 나옵니다. 침상문이라는 장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고 낮에는 잠을 자지 말라. 낮잠이 지나치면 기운이 흩어지고 밤잠을 줄이면 혈이 마른다. 또 늦게 자는 자는 새벽의 기운을 잃는다. 자시 밤 11시 새벽 1시는 음이극에 달하고 양이 태동하는 시각이니 이때 자지 않으면 양기가 손상되어 백병이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주는 새벽의 기운이 생명의 불을 돋운다고 믿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인시 새벽 3시 5시는 폐경이 왕성한 시각이니 이때 일어나 숨을 고르게 쉬면 폐기가 충만해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일어나 하늘을 향해 숨을 쉬고 저녁에는 촛불을 끄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생활을 권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를 보면 이런 생활 습관이 실제로 지켜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일기에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 심호흡을 100번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주는 또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경편 도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쓰면 기가 움직이고 움직이면 병이 없다. 물은 흐르면 썩지 않고 문의 돌적이는 움직여야 녹이 슬지 않는다. 사람의 몸도 그러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움직임이 지나치면 기가 흩어지고 정해진 때에 쉬지 않으면 피가 마른다. 즉,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주는 노동은 약이고 과로는 독이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구체적인 운동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팔단금이라는 체조법인데 8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하늘을 받치는 동작은 3초를 고르게 하고 활을 쏘는 자세는 폐와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은 비장과 위장을 강하게 한다는 식으로 각 동작의 효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의 기록을 보면 팔단금을 매일 수련한 이후로 평생 고질병이던 소화불량이 나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내경편에는 노화에 대한 통찰도 등장합니다. 노인문이라는 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를 아끼면 늙지 않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의 기를 타고나는데 이 기운이 모두 소진되면 죽음에 이른다. 허주는 보신을 장수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신장은 생명의 뿌리로 기를 저장하는 기관이다. 신이 허하면 귀가 어두워지고 다리가 약해지며 허리가 시리다. 허주는 이를 노인의 병이라 기록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노년의 섭생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년에는 짠 음식을 삼가고 마음의 분노를 줄이며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라. 노인은 신양이 부족하여 몸이 차가우니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보온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뜨겁거나 매운 것은 오히려 음액을 손상시키니 피해야 한다. 또 노인은 기혈이 쇠약하니 과로를 피하고 천천히 걷는 것을 운동으로 삼으라. 급하게 걸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앉아만 있으면 기가 막혀 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영조 임금이 83세까지 장수한 비결이 바로 이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감께서 매일 아침죽을 드시고 저녁에는 소식하시며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다. 또한 매일 궁궐들을 천천히 거니시며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영조실록에 나옵니다. 이 외에도 내경편에는 매우 세밀한 인간학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장육 부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심장을 넓히고 슬픔은 폐를 좁힌다. 기쁨이 지나치면 심기가 흩어져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슬픔이 깊으면 폐기가 수축되어 호흡이 얕아진다. 또 공포는 신을 수축시키고 분노는 간을 팽창시킨다. 공포에 질리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니 이는 심기가 하락한 것이요. 분노가 극에 달하면 피를 토하니 이는 간기가 역상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의학의 스트레스 반응과 흡사합니다. 허주는 감정의 기복을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장기의 생리적 변화로 보았던 겁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의안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림차료라는 책에는 한 사대부가 부친상을 당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지침이 심해져 피를 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의원은 이는 슬픔이 폐를 상하게 한 것이라 진단하고 폐를 보하는 약과 함께 마음을 편히 가지고 슬픔을 지나치게 품지 말라고 처방했다고 합니다. 또 내경편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정신문을 보면 마음이 고요하면 귀가 밝고 눈이 맑으며 오장이 조화롭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이 흐리고 귀가 먹으며 오장이 불화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주는 마음의 평정이 곧 생명의 중심이라 했습니다. 그는 병을 치료하면서도 먼저 환자에게 마음의 상태를 물었다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자는가? 근심은 없는가? 허준에게 병은 곧 마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허준의 진료 기록을 담은 언해태산지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부인이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허준은 약을 주기 전에 먼저 부인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고 위로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준은 약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동의보감 전체를 관통합니다. 허준은 총론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쉬움에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고요함에 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엔 생과 죽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무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건강은 욕심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허주는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를 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내경편 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다. 사람의 기도 그러하다.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기고 기가 통하면 건강하다. 즉, 인간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환해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물결이 거세면 흙이 일고 기운이 급하면 혈이 손상된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 가장 오래 흐르듯 천천히 사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 용계속 조선시대 의학서인 제중신편을 보면 허준의 이런 가르침이 후대 의원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다. 급하게 사는 사람은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천천히 사는 사람은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모두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허준의 또 다른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내경편 기문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은 숨이다. 숨이 있으면 살고 숨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숨을 다스리는 것이 양생의 첫째요 치료의 시작이다. 허주는 숨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내경편에는 숨이 고르면 백병이 사라지고 숨이 끊기면 의술도 소용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호흡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대소변을 보고 입을 헹군 후 동쪽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른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되 배까지 내려가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탁한 기운을 뱉어낸다. 이를 36번 반복하면 온몸의 기혈이 고르게 펴진다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허준 자신이 평생 실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조실록을 보면 허준이 왕에게 이 호흡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 36년
상감께서 불면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시자 뇌에 허준이 약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호흡을 고르는 법을 아뢰었다. 상감께서 이를 따르신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왕실에서도 인정받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허준은 또한 수곡 즉 물과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경편 음식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수곡의 기운으로 산다. 수곡이 들어가면 기혈이 생기고 수곡이 끊어지면 기혈이 마른다. 그러나 수곡을 지나치게 취하면 오히려 기혈이 탁해진다. 허준은 물과 음식을 생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병의 근원이라 본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물 마시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위장에 탁한 기운이 내려가고 대변이 순조로워진다. 하지만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비위가 상하고 설사를 한다. 또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되고 식후 바로 물을 마시면 위장이 팽창하여 기가 막힌다.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는 세밀한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평생 동의보감의 가르침을 따라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후에는 2시간을 기다렸다가 차를 마셨다. 이 습관을 지킨 후로 평생 소화불량이 없었다.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본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경편에는 잡병론이라는 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다양한 증상들과 그 대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어지러운 것은 간열이 부족한 것이니 푸른 채소와 검은 깨를 많이 먹으라든가 식후에 졸린 것은 비기가 허한 것이니 조와 찹쌀로 죽을 쓰라는 식의 구체적 처방들입니다. 또 손발이 차가운 것은 양기가 부족한 것이니 생강차를 자주 마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밤에 자다 쥐가 나는 것은 간열이 마른 것이니 대추와 용안육을 다려 먹으라는 처방도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백성들이 의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허준의 배려였습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를 보면 허준이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원이 없는 시골에서도 백성들이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간단한 증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쓰고 구하기 쉬운 약재를 소개하는 것이 동의보감의 목적이옵니다. 허준에게 의학은 양반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였던 것입니다. 내경편 혈문에는 피에 관한 기록도 자세히 나옵니다. 혈은 기의 어머니요 기는 혈의 아들이다. 기가 혈을 이끌고 혈이 기를 담는다. 기혈이 조화로우면 백병이 없고 기혈이 어긋나면 온갖 병이 생긴다. 허준은 기와 혈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경계와 수만계의 상호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여성의 건강에 관한 기록도 많습니다. 내경편에는 따로 부인문이 없지만 혈에 관한 장에서 여성 건강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는 혈을 근본으로 삼는다. 달마다 월경이 있으니 혈이 부족하기 쉽다. 그러므로 여자는 혈을 보하는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한다. 대추, 당귀, 천궁, 작약 같은 약재가 소개되어 있고 시금치, 미역, 검은 깨 등을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건강 기록을 담은 규합 총서를 보면 동의보감의 이런 가르침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부녀자들은 매달 월경우에 대추와 검은 깨를 다려 마셨고 산후에는 미역국을 먹어 혈을 보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모두 동의보감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내경편에는 소변대변문이라는 장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민망한 주제일 수 있지만 허준에게 대소변은 건강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대변이 굳으면 열이 많은 것이요. 무르면 한이 많은 것이다. 대변이 검으면 위장에 적열이 있는 것이요. 대변이 희면 비위가 허한 것이다. 이렇게 세밀한 관찰을 통해 몸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또 소변이 붉으면 심화가 성한 것이요. 맑으면 신양이 허한 것이다. 소변을 자주 보면 기가 허한 것이요. 소변이 시원치 않으면
기가 막힌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허주는 이런 증상들을 통해 약을 쓰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을 교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대변이 굳거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 소변이 붉거든 맵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맑은 물을 자주 마시라. 조선 후기 학자 홍성모가 쓴 동국세 시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먼저 대소변의 색깔과 상태를 살펴 그날의 섭생을 정한다. 이는 동의보감의 가르침이라. 백성들이 실제로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건강을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허주는 맥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내경편 맥문을 보면 맥진의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맥은 혈의 길이요. 기가 움직이는 통로이다. 맥이 고르면 기혈이 순조롭고 맥이 어지러우면 기혈이 막혔다. 허주는 28가지 맥상을 구분했는데 이는 중국 의학의 지식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맥이 빠르면 열이 있는 것이요. 느리면 한이 있는 것이다. 맥이 강하면 실증이요. 약하면 허증이다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봄의 맥은 줄을 튕기는 듯하고 여름의 맥은 갈고리를 펴는 듯하며 가을의 맥은 터럭이 뜨는 듯하고 겨울의 맥은 돌을 누르는 듯하다는 계절별 정상맥의 특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의 제자였던 이공진이 쓴 맥결집성을 보면 스승 허준의 맥진 실력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스승께서는 환자의 맥만 짚어보고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맞추셨다. 한 번은 한 양반이 거짓으로 아픈 척하며 맥을 내밀었는데 스승께서는 맥을 짚자마자 아무 병이 없소라고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경편에는 설, 즉 혀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허주는 혀를 심장의 싹이라 불렀습니다. 혀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혀가 붉으면 열이 있고 희면 한이 있다. 혀에 태가 두터우면 담이 많고 태가 없으면 음어하다. 허주는 맥과 혀를 함께 보아 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서망조실록을 보면 허준이 광해군의 병을 진찰할 때의 기록이 나옵니다. 광해군 2년 상감께서 고열에 시달리시자 허준이 입진하여 맥을 짚고 혀를 살폈다. 허준이 아뢰기를 맥이 삭하고 혀가 붉으니 열독이 심하옵니다. 시원한 약으로 열을 내려야 하옵니다라 하였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 맥과 혀를 함께 관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주는 또한 색, 즉 안색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내경편 면색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은 오장의 창이다. 간의 색은 푸르고 심의 색은 붉으며 비의 색은 누렇고 폐의 색은 희며 신의 색은 검다. 각 장기에 병이 있으면 얼굴에 그 색이 나타난다. 동의보감에는 구체적인 예시도 나옵니다. 얼굴이 누렇고 윤기가 없으면 비위가 허한 것이다. 두 뺨이 붉으면 음어화동이다. 눈밑이 검으면 신이 허한 것이다. 입술이 희면 혈이 부족한 것이다. 허주는 이런 관찰을 통해 약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신음이 쓴 상촌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허준을 만났는데 그가 내 얼굴을 보더니 최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라고 말했다. 내가 놀라 어찌하느냐 물으니 눈밑이 검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십니다라 답했다. 과연 나는 그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허준의 관찰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내경편에는 성음, 즉 목소리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기의 표현이다.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면 기가 시하고 가늘고 약하면 기가 허하다. 목소리가 갈라지면 폐가 상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신이 허하다. 허주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큰 병을 앓은 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니 인삼과 황기로 기를 보해야 한다. 갑자기 목소리가 쉬는 것은 외감풍 아니니 따뜻한 약으로 풀어야 한다. 증상에 따른 구체적 처방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주는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병을 진단했습니다. 보고, 듣고, 물어보고,
만져보는 이른바 사진법을 철저히 실천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을 쓴 이재만은 허준의 이런 진단법을 극찬하며 허준 선생의 사진법은 조선의학의 표준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내경편에는 중독문이라는 장도 있습니다. 음식이나 약재로 인한 중독을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허준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되었을 때는 급히 단무지 물을 마시라. 생선을 먹고 체한 것은 생강즙을 마시라. 술에 취한 것은 꿀물이나 갈근탕을 쓰라. 응급 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증보살림경제라는 조선 후기 생활백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 중독이 생겼을 때 동의보감의 가르침대로 무즙과 생강즙을 먹였더니 곧 나았다.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항상 무와 생강을 갖추어 두고 있다. 동의보감이 실제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응급의학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허준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동의보감 총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약은 병을 다스리나 덕은 생명을 살린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원의 일이지만 병을 예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함께 기록한 조선 최고의 생명 철학서입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1610년, 그의 나이 70세 때였습니다. 14년간의 집필기간 동안 그는 중국의 의서 8천여 권을 참고했고 조선의 약재와 기후 체질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내경편은 그가 가장 먼저 집필한 부분으로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긴 것입니다. 조서망조실록 광해군 5년 기록을 보면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을 때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내의원 허준이 동의보감 25권을 완성하여 올렸다. 상감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는 우리나라 백성을 위한 보배로다라 하시고 곧바로 간행을 명하셨다. 왕실의 지원으로 동의보감은 출간되었고 전국의 관아와 서원에 배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쉼 없이 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숨 하나, 생각 하나가 모두 건강의 일부입니다. 허준은 내경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싹 튼다. 마음이 평안하면 기가 고르고 기가 고르면 혈이 순조롭다. 이것이 건강의 근본이다. 그가 400년 전 남긴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빠르게 달려오지 않으셨나요?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 잠들며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허준은 속삭입니다. 천천히 숨 쉬라. 천천히 살라.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는 자는 오래 살고 욕심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 병을 만든다. 허준은 평생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의 주치의였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백성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피난길에 오릉왕을 따라가지 않고 한양에 남아 병든 백성들을 돌봤다가 영모로 몰려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도 동의보감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 내경편의 지혜를 함께했습니다. 허준이 남긴 이 기록들은 400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허준이 말한 참된 건강이자 동의보감의 본뜻입니다. 허준은 1615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 책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약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기를. 그의 유언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역사건강록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숨결이 고르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허준이 4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